네, 재고자산에서 취득 원가 관련해서 순매입액까지 우리 정리했고요. 다음은 이제 매출 원가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매출 원가는 무엇이냐? 이건 비용이거든요. 비용. 매출액에 대응되는 비용을 우리가 매출 원가라고 합니다. 자, 그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매출 원가란 무엇이냐? 기업이 주된 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을 매출이라고 한다면, 주된 영업 활동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한 게 매출액이에요. 매출액. 그러면 매출 원가는 그럼 무엇이냐? 이러한 매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바로 매출 원가입니다. 매출이 수익이고 이 매출을 하기 위해서 투입된 비용이 바로 원가. 그러면 상품 도소매업에서는 매출 원가가 뭐냐면은 사온 가격이 바로 매출 원가예요. 그 상품을 사온 가격. 아까 운반비, 하역비, 보험료, 이런 재비용 다 더한 거. 그게 매출 원가가 되는 거예요. 매출이 이루어지기 위해 투입된 비용. 물론 매출을 하기 위해 투입된 비용이라고 해서 직원들, 판매사원들 급여라든가 그 가게 임차료라든가 이런 걸 넣는 건 아니에요. 여기서 매출 원가는 바로 이 매출한 재화에 대응되는 비용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상품이다 그러면 구입한 비용이요. 제조한 제품이다 그러면 제조한 제조원가가 매출원가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실 수 있고요. 그래서 X1년 1월 1일에 상품을 800원에 매입을 했고 이걸 2월 1일 날 1000원에 판매를 하였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러한 거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분개할 수가 있다 이랍니다. 자, 그런데 왼쪽의 것은 매출 원가를 거래가 있을 때 이렇게 매출 원가를 따로 이렇게 인식하는 방법이에요. 매출 원가를. 그래서 이 방식은 우리 전산회계에서 이 방식으로 회계 처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어느 걸로 알아줘야 되느냐? 이것만 알면 돼요.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합니다. 언제? 이 별도라는 말은 결산 때만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을 해요. 결산 때. 그러니까 상품을 하나하나 팔 때마다 원가를 다 대응시켜가지고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라 매출 원가를 별도로 인식한다. 그래서 요 맨 밑에 매출 원가 별도로 인식한 회계 처리가 여기 나와 있죠. 자, 그러면 1월 1일 날 상품을 매입할 때 분개를 한번 볼까요? 800원에 매입했죠. 그러면 차변에 상품이라는 재고자산 800원 증가합니다. 대변에 현금으로 매입했다고 가정한다면 대변에 현금이라는 자산이 당좌자산이죠. 800원 감소합니다. 매입할 때 이렇게 회계 처리해요. 팔았다. 근데 이걸 1000원에 팔았어요. 그러면 이 1000원을 바로 수익으로 인식합니다. 이 매출, 이게 매출액이에요. 상품 매출 1000원, 이게 수익입니다. 수익 발생은 대변에서 발생하죠? 수익. 그러면 차변이 뭐냐? 그 돈을 현금으로 받았죠? 전부 차변의 현금. 자산 증가로 처리합니다. 자산 증가로. 그러니까 여기에서 매출 총이익이나 이런 건 계산을 안 해요. 껌껌이. 여기 왼쪽에 분계를 보면은 원가가 800원이고 800원짜리를 1000원에 팔았기 때문에 대변에 자산 감소를 800원 시키고 이익을 200원 발생시키잖아요. 그런데 이쪽 분계는 뭐예요? 1000원을 다 이익으로 보는 거예요. 1000원을.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매출원가 이걸 대체 분계라고 하는데 이 매출원가 대체 분계는 우리가 결산 때 할 거예요. 12월 31일에 결산 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2단계에서 뭐 이 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네. 자, 매출원가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자, 이 내용도 뭐 그다지 뭐 읽어둘 필요도 없는 것 같아요. 이 내용은. 네. 그래서 바로 매출원가의 공식과 기록 방법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품 매매업의 매출원가를 구하는 기본 공식은 다음과 같다. 자, 매출원가가 어떻게 구해지냐면은, 자, 매출원가를 언제 인식해요? 결산 때, 기말에 인식하기 때문에 기초 기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기초의 상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상품 매입액을 더합니다. 자, 우리 회사의 기초 상품이, 그러니까 2019년 1월 1일 날 상품이 100원어치 있었어요. 상품 100원어치. 거기다가 당기에 매입한 상품, 당기 상품 매입액 600원이 있었어요. 그러면 700원이 판매 가능 금액이죠. 판매 가능한 금액이 700원인데 재고로 남아있는 게, 기말에 재고 조사를 해보니까 기말 상품 재고액이 200원어치 남아있어요. 그러면 그걸 빼주면 그게 바로 나머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판매가 일어난 것이죠. 이건 다 원가로 기록한 거죠. 이익을 여기다 넣은 게 아니죠. 자, 기초 상품 재고가 100원어치 있었는데 당기에 600원어치를 매입했어요. 그러면 700원인데 재고를 조사했더니 200원이다. 그러면 500원이 어디로 갔어요? 판매가 일어난 거죠. 500원. 이 판매가 일어난 게 바로 매출 원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매출원가 공식은, 이게 매출원가 공식이 되는 거예요. 기초 더하기 매입,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 재고, 기초 더하기 매입 빼기 기말이다. 그게 뭐다? 상품 매출원가다. 아주 중요한 공식입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 자, 요게 지금 그걸 설명한 거예요. 예를 들어 기초 상품 재고액이 30원이고 당기 상품 매입액이 70원이다. 그리고 기말 상품 재고액이 40원이었다. 그러면 기초에다가 매입 70원 더하면 100원이죠. 기말 재고 40원을 빼면 60원이 매출 원가가 된다. 상품 매출 원가는 60원이 된다. 네. 그러면 그러고 보니까 이 기초 상품 재고액은 전기에서 넘어온 거고, 당기 상품 매입액은 이제 매입된 것을 기록해 주면 되는데, 기말 상품 재고액이 얼마다 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기말 재고 자산의 평가입니다. 기말 재고 자산이 200원이다, 70원이다 하는 걸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거. 어떻게 결정하는 방법. 첫째, 수량을 결정해야 됩니다. 자, 수량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론적으로 이게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죠. 계속 기록법, 장부에 의해서 수량을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상품 입고, 상품 출고를 장부에 계속 기록하면 항상 재고를 파악할 수 있죠. 이게 계속 기록법. 두 번째, 실지 재고 조사법. 실지 재고 조사법이라는 것은 매입만 기록을 해요. 입고만 기록을 하고 출고는 그냥 기록을 안 합니다. 그리고 결산 때 가가지고 재고만 조사해요. 그러면 재고를 조사하면 나머지 모자라는 건 뭐예요? 다 사용한 거죠? 판매가 일어난 거죠? 그런 방식으로 기록하는 거. 이게 실지 재고 조사법입니다. 혼합법은 뭐냐? 이 두 가지를 병행하는 거예요. 혼합법은 병행. 그래서 기업들은 다 혼합법을 쓰고 있어요. 다 좀 불안하잖아요. 1번과 2번은. 그래서 기록도 하고 입고 출고 다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실지 재고 조사도 합니다. 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출고를 기록할 수 없는 그런 어떤 그 특성을 가진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는. 그래서 천상 출고를 뭐 계량기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걸 체크를 하는 방법도 있고, 계량기로도 이게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원가 계산할 때 또는 결산할 때 재고 파악만 정확히 하면 돼요. 예, 왜냐하면 입고는 경비실에서 다 개근이 되고 입고 시에는 다 체크를 한단 말이에요. 창고 담당자가. 근데 출고는 사람이 이렇게 꺼내주는 방식이라면 다 기록이 가능한데 이게 사람이 꺼내주는 방식이 아니라 이렇게 자동으로 투입되는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계량기나 계측기가 잘 체크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돼 있으면 그 계량기로서 양을 측정할 수가 있는데 그럴 형편도 안 되는 그런 특이한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게 실지재고 조사법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가지 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기업들은 대부분 혼합법이라는 걸 쓰고 있다는 거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수량은 이런 방법으로 파악을 하는데 그러면 그 재고가 수량이 알았으면 그걸 한 개당 얼마라고 결정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게 바로 한 개당 가격을 단가라고 하죠. 단위당 가격을 단가. 이걸 한 개당 얼마로 볼 것이냐. 이게 왜 고민이냐면은 그 안에는 지금 1월 달에 매입한 거, 2월 달에 매입한 거, 3월 달에 매입한 거 막 섞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1월부터 12월 달까지 그 매입 가격이 똑같았다면은 단가 결정이 하나도 고민하지 않습니다. 1년 내내 매입 가격이 똑같았으니까 한 개당 100원이었으면 그냥 100원으로 계산하면 돼요. 근데 어떤 때는 100원, 어떤 때는 98원, 어떤 때는 102원, 어떤 때는 107원 이렇게 가격이 말이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럼 거기 섞여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가정을 할 수밖에 없다. 상품을 매입할 때마다 단가가 계속하여 변동하는 경우의 대부분이므로 판매되는 재고자산의 단가의 흐름을 어떻게 가정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그냥 가정법을 쓰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떤 방법이 있는가 볼까요? 모두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개별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거는 가정이 아니라 완전 실제입니다. 개별 상품에다가 단가표를 붙여서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이니까 개별 상품에 다 단가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공기청정기 도소매업이다. 우리 가게에 이 공기청정기 있어봐야 다 50대도 안 돼. 그럼 금방 거기 50대도 안 되는 거 거기 매입 가격 다 써붙여놨다면 그거 보면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수량이 많지 않은 그런 도소매업이나 이런 제조업에서는요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개별법입니다. 가장 정확합니다. 예. 그래서 장점을 보면요 실제 물량의 흐름과 동일해 가지고 가장 정확하다는 것이죠. 예. 그리고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 가장 정확한 것이고 단점은 거래가 많은 경우 적용하기 어렵다. 사실은 거래가 많은 경우라기보다는 수량이 많다는 것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예. 거래가 아무리 많아도 재고를 파악하는 거야. 거기 남아있는 거 단가만 확인할 수 있으면 되는 거니까 재고 수량 얼마 안 된다면은 이거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근데 재고가 굉장히 많은 경우는 이거 곤란해요. 그래서 개별법이 가장 정확하다는 것만 알고요. 사실상 시험에서는 개별법에 대해서는 시험이 안 나와요. 예. 그러면 시험에서 우리가 시험 위주로 공부한다면 여러 가지 가정을 가지고 재고 자산의 단가를 결정하는 이 5가지가 시험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네. 자, 가정이 선입선출을 가정한다는 것은 선입선출 의미가 뭐냐면요. 먼저 입고된 상품이 먼저 출고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선입선출. 자, 그래서 이 선입선출을 먼저 볼까요? 먼저 입고된 상품을 먼저 출고하는 것. 그래가지고 단가를 계산해요. 그러면 이거의 장점은요. 실제가 물량들이 대개 선입선출이 대부분이에요. 일부를 빼고는. 그래서 실제 물량의 흐름과 완전히 일치한다고는 볼 수 없지만 개별법만큼 정확하지는 않지만
실제 물량의 흐름에 굉장히 근접한 게 선입선출입니다. 그리고 재고로 남아있는 그 금액이 현재의 공정가치를 나타낸다는 것도 하나의 장점이고 특징이에요. 자, 여기서 공정가치라는 말이 지금 나왔는데요. 앞으로 자주 나올 겁니다. 공정가치라는 말은 시장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시가, 우리가 시가라고 하죠. 시장 가격. 그래서 현재의 시가를 나타낸다 이거예요. 재고가. 왜 그러냐면 선입선출이면은 먼저 입고된 것은 팔려 나갔다. 그러면 지금 있는 건 뭘까요? 어제 입고된 거죠. 어제 입고된 거. 가장 최근에 입고된 거. 아니면 오늘 들어온 거. 그러니까 오늘이나 어제 들어온 것은 뭐예요? 현재의 시장 가격이잖아요. 그래서 재고가 현재의 공정가치를 나타낸다는 것이 장점이고, 단점은 현재의 수익하고 과거의 원가를 대응시키는 이 수익과 대응이 좀 부적합해요. 그런 면에서 수익 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좀 부적합하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 현재 수입은 지금이 11월 달이라고 볼까요? 11월의 매출액과 이 11월의 매출액이 바로 현재의 수익이죠. 11월로 보면은, 자, 11월의 매출액은 11월의 시장 가격으로 잡힌 거예요. 11월에 실제로 판매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러면 여기서 과거 원가라는 거 뭐냐? 11월에 판매된 것은 11월에는 과거에, 자, 선입이니까 적어도 11월에 입고된 것이 팔렸다는 거 아니야? 팔린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지금 재고가 7, 8, 9, 10월 달 것이 다 재고로 있다 그러면 이때 팔린 것은 과거 거, 7월이나 8월, 9월에 매입한 것을 팔린 걸로 본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매출 원가가 11월 것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7월부터 10월에 매입한 것들이 여기 매출 원가로 적용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매출액은 11월에 시장 가격으로 매출액이 잡힌 것이고, 이건 실제로 매출액 시장 가격대로 팔았으니까, 원가는 선입선출이니까 과거에 매입된 것이 여기에 반영된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현재 수익과 과거 원가가 대응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는 부적합하다 이 말이. 이해가 되시죠? 물가 상승이 계속되는 그런 시기에는 이익이 과대하게 나옵니다. 물가가 계속 오르는 시기에는 이익이 과대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법인세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재고가 현재 가격이 재고로 잡히기 때문에 과거 가격이 매출 원가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과거에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다면 과거에는 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출액은 현재 가격으로 높이 잡혔는데 원가는 과거 가격으로 낮게 잡혀 들어가네. 그러면 매출 총이익이 커지죠, 그만큼. 그렇기 때문에 이익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물가 상승이 계속 지속된다면. 그 다음에 이제 후입선출은 완전히 이 선입선출의 반대 개념입니다. 나중에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됐다는 가정이죠. 그러면 장점은 현재 수익에 현재 원가가 대응되기 때문에 아까 선입선출의 단점이 오히려 후입선출에서는 장점이 됩니다. 수익비용 대응의 원칙에 부합된다. 단점은요, 실제 물량의 흐름이 거의 이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실제 흐름과 반대. 그리고 재고 자산이 현재의 금액이 아니에요. 재고 자산이
재고가 과거에 매입된 것이 여기에 반영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금액을 산출하면 재고자산 금액은 과거의 재고자산 금액이 되기 때문에 현재 공정가치를 나타내지 못한다. 이런 것은 단점이 된다. 네, 그래서 후입선출하고 반대 개념이기 때문에 그러면 반대로 뭐가 나올까요?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시기에는 후입선출로 하면 이익이 너무 적게 나와요. 이익이 너무 적게 나와요. 다음에 이동평균법을 보겠습니다. 이동평균법은 매입을 할 때마다 이동평균 단가를 구해가지고 그 단가를 가지고 출고 단가를 결정합니다. 매입이 있을 때마다 평균을 내요. 네. 그래서 장점으로는 변동하는 화폐 가치를 단가에 반영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은 매입이 자주 발생하는 경우에 새로운 단가를 계산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좀 있죠. 근데 뭐 프로그램이 컴퓨터가 요즘은 다 계산을 하니까 우리가 뭐 프로그램 짜 놓으면 되는 거니까 뭐 이거는 수기로 했을 때는 단점이 되겠지만 우리가 어차피 컴퓨터 프로그래밍으로 할 때는 이건 단점으로 볼 수는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총평균법입니다. 총평균법은 가장 무난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가장 쉽기도 하고 간단하고 무난한 방법. 네,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선입선출은 이익이 너무 많이 나올 수가 있고 물가 상승 시기에 후입선출은 이익이 너무 적게 나올 수가 있고 이동평균은 그 변동 화폐 가치를 그 가격을 잘 반영하기는 하는데 번거롭고 근데 총평균법은 딱 중간. 네, 딱 중간. 그래서 기말에 총 입고 금액을 총 입고 수량으로 나누어 버립니다. 그러면 입고 금액을 입고 수량으로 나오면 평균 구입 단가가 나와요. 그게 바로 총평균 단가입니다. 이 평균 구입 단가를 가지고 출고 가격에다가 출고 수량에다 곱하면 그게 매출 원가가 돼요. 출고 수량에다 곱하면 재고 수량에다 곱하기 하면 그게 재고 금액이 돼요. 아주 간단한 방법. 그래서 장점을 보면 가장 간편하다. 그리고 평균이기 때문에 이익을 조작한다는 그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이익 조작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거예요. 이익을 조작하려면 선입선출이나 후입선출을 쓰겠죠. 극단적인 거니까.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좀 이쁘게 분칠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먹으면 선입선출을 쓰겠죠. 지금 만약에 인플레이 현상이라면 그러면 상당히 재무구조가 개선이 됩니다. 자산이 커져요. 그리고 매출 원가가 작아지면서 이익이 많이 납니다. 그래서 선입선출을 한다 그러면 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 면에서. 근데 이 평균법은 이익 조작에 의심을 받지는 않는다. 단점으로서는 기초가 기말에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좀 현실에는 잘 안 맞아요. 자, 그래서 이거는 계산 문제가 지금 여기에는 안 나오지만 뒤에 이거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계산 문제가 뒤에 문제 있으니까 그때 또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핵심 정리를 하면은 재고자산을 얼마라고 결정하느냐, 이게 재고자산의 평가인데 재고자산을 얼마로 산출하느냐는 먼저 수량을 정확히 산출하고 그런 다음에 단가를 또 산출합니다. 그래서 그걸 곱하기 하면 그게 재고자산이 돼요. 그래서 수량 파악하는 방법이 요 세 가지가 있었죠. 계속기록법, 실질재고조사법, 혼합법이 있었죠. 또 단가를 우리가 정확히 산정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가정법을 쓴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장 실제에 정확한 것은 부합되는 것은 이 개별법이지만 사실상 시험에서는 개별법은 별로 안 나오고 시험은 요 정도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동평균, 총평균으로 시험이 나온다. 이동평균법과 총평균법을 묶어서 가중평균법이다.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좀 이런 요약이 있죠. 물가가 계속 상승하는 경우에 재고자산의 수량이 똑같다면은, 재고자산의 수량이 일정하다는 것은 선입선출도 똑같고 이동평균일 때도 총평균일 때도 후입선출법일 때도 재고 수량이 똑같다면은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상승하고 있고 재고자산은 서로 이 방법 간에 동일한 수량이라고 한다면 자, 당기순이익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당기순이익이나 이 매출 총이익, 이익이 어떻게 되겠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이익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선입선출이 제일 커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밑에 이거는 총평균법하고 같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매입이 한 번밖에 없으면 총평균하고 같아요. 매입이 한 번밖에 없으면. 그래서 이동평균법, 그 다음에 총평균법, 그리고 후입선출법. 요 순서입니다. 뭐가? 이익이 큰 순서예요, 이게. 그래서 이익이 큰 순서 하면은 우리 이제 시험 대비하는 분들 선의총후 이걸 외우죠. 선의총후 이익이 큰 순서입니다. 그럼 밑에 거는 거꾸로 돼 있죠, 부등호가. 이거는 뭐예요? 원가가 큰 경우. 원가 크기 순. 자, 이익과 매출 원가는 서로 반비례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가야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가 큰 순서다. 그러면 후총이선이 되죠. 후총이선 외우려면 힘드니까 선의총후 해놓고 부등호를 반대 방향으로 돌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재고자산의 종류, 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 또 재고자산의 기말 재고자산 평가 방법, 또 매출원가를 산출하는 공식까지 정확히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상당히 거기가 중요해요. 자, 그런데 재고자산의 저가법의 평가는 뭐냐? 자, 이 저가법이라는 것은 로우 오브 코스트 마켓이라는 건데, 가격이 하락했을 때 자, 저가법이란 취득원가와 시가를 비교하여 낮은 금액으로 표시한다는 의미다. 취득원가하고 시가를 비교했을 때 낮은 금액으로 표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게 저가법. 자, 아까 그 재고 금액은요, 수량 곱하기 금액으로 산출을 하는 겁니다. 수량 곱하기 금액으로. 그러면 그건 지금 실제잖아요. 실제. 여기 취득원가, 실제. 이걸로 이 개념으로 본 거죠. 그러면 지금 우리 회사 재고자산이 단가를 보니까, 우리 회사 재고자산이 단가가 지금 2만 원으로 나와요. 2만 원으로. 아까 앞에서 재고자산 평가해 보니까 한 개당 2만 원이 나오네요. 그러면 이게 이제 취득원가라고 봅시다. 그런데 시가는 얼마냐? 시가가 지금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재고의 지금 시장 가격을 알아보니까 12,000원. 12,000원. 단가가. 그러면 가격이 많이 하락했죠? 많이 차이 나죠? 그래서 저가법이 발생하는 사유가 뭐가 있을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면 재고자산의 시가가 원가 이하로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이냐? 우리 회사가 재고자산이 정상이 아니에요. 손상을 입었어. 가서 이렇게 망가진 거
이런 손상이 있는데 얼마 받을 수 있나요? 그건 뭐 당연히 12,000원밖에 안 되겠죠. 원래 정상이라면 2만 원인데. 그러니까 손상을 입은 경우도 저가법으로 평가해야 될 사유가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 않아서 생산에 투입할 수가 없어 않았거나 생산에 투입할 수가 없어서 장기채화. 자, 생산에 투입할 수 없다는 재고는 원재료를 말할 것이고 판매를 못했다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를 못했다는 것은 상품이나 제품을 가지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다 비정상인 거예요. 예. 만약에 올 여름에 팔려고 올 여름에 의상을 가령 수량으로 봤을 때 한 1,000개를 만들어 놨는데 내년 같으면 이게 다 팔렸어야 돼요. 그런데 여름철이 지금 다 지나서 겨울이 왔는데도 못 팔았어. 그러면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를 못 했죠. 올 여름은 만들어 놓은 거. 그 다음에 생산에 투입하지 못했다. 자, 그 여름 옷을 만들려고 원단을 갖다가 잔뜩 매입을 해놨는데 여름 원단을 그거 전부 생산을 했어야 돼. 아니죠. 옷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워낙 안 팔리니까 만들지도 못했어. 이게 바로 생산에 투입하지 않은 원재료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내년이 된다든가 내후년이 되면은 벌써 디자인도 달라질 수가 있고 유행도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장기채화된 이제 장기채화가 그래서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떨이 상품이라는 것도 있고 떨이는 제값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저가법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이건 장기채화 정도가 아니라 시장이 없어져 버렸어요. 네. 기술 및 시장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 판매 가치가 하락해 버렸습니다. 판매 가치가. 이거는 뭐 장기채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때를 놓쳐버린 거죠.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극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만약에 타자기를 만들어서 판다고 하면 생각을 해볼까요? 다다닥 손으로 따다닥 하면서 팔리지 않겠죠. 타자기 시장은 이제 없어져 버렸거든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걸 한국에서는 안 팔릴지 모르지만 아직 정보화가 제대로 도입이 안 된 뭐 어떤 오지에 있는 정보화가 아직 도입되지 않은 그런 국가에서는 손으로 쓰는 것보다 타자기를 주면 이것도 대단한 기계다 해서 사무실에서 팔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아마 어느 나라에선가는 타자기도 공장이 있을 거예요. 확실하진 않지만. 자, 그래서 시장이 사라졌다. 뭐 여러분들 아마 그런 거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금 지금 저걸 어떻게 쓰나 뭐 이런 것들. 그거 당연히 그것이 아직 우리 회사 재고로 있다면 그건 저가법으로 평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해 버렸어요. 이것도 거의 같은 뜻이에요. 그 원재료를 가지고 제때에 투입을 했으면 그 여건에 맞추어서 생산이 일어나니까 문제가 없는데 그 시기를 놓쳐버렸어요. 그러면 원가가 상승할 수도 있습니다. 자, 뭐냐? 예를 들어서 남북관계가 좋았을 때 개성공단에서 옷을 만들면은 그 옷 한 벌 만드는데 제조 원가가 가령 7만 원이면 제조를 할 수 있었는데 그때 만들려고 다 모든 거 원자재를 준비해 놨어요. 근데 갑자기 개성공단이 막혀버려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것을 서울에서 만든다. 이 원단을 다 버릴 수도 없고 서울 공장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북한 사람들 인건비하고 서울의 인건비가 완전히 다르죠. 그럼 이 원가가 7만 원 가지고 안 되겠죠. 가격이 팍 올라가 버려. 팍 올라가. 그게 뭐예요? 그 제조하는데 필요한 원가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는 이걸 과연 만들어야 되느냐. 왜냐하면 만들어서 팔 수 없으면 또 투입된 원가, 그 가공비도 못 건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저가법으로 이건 원재료로서 가치가 없는 거다. 이런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저가법의 사유 발생이라는 건 참 다양한 이런 사유들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거 여기다 적어놨고요. 중요한 것은 저가법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회계 처리하느냐. 예. 가격이 하락한 것을 처리하기 때문에 그 하락한 금액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합니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 그런데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어디로 반영이 되냐면 매출 원가로 반영을 해요. 매출 원가도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에 가산이 된다는 거 잘 기억해 주세요. 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어디에 반영돼요? 손실이니까 비용이에요. 비용인데 매출 원가 쪽으로 간다. 매출 원가 쪽으로 갑니다. 네. 그러면 매출 원가로 어떻게 보내느냐? 이 방법으로 대변에다가 이렇게 써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해요.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뭐냐? 여러분 대손 충당금 앞에서 배울 때 대손 충당금이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었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바로 그 성격입니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입니다. 그러니까 재고를 줄여주는 거예요. 재고를 줄이면 반대로 원가가 올라가요. 재고 줄인 것만큼. 자, 한번 그거를 재고를 줄이면 줄인 것만큼 원가는 올라갑니다. 무슨 원가? 매출 원가가. 왜 그러냐면요. 아까 우리가 메모장을 좀 이용해야 되겠어요. 아까 우리가 매출원가 등식을 이렇게 정리했었죠. 매출원가란 기초 재고액에다가 당기 매입액을 더해서 기말 재고액을 빼잖아요. 항상 이렇게 계산을 하거든요. 자, 수량이 동일한다고 봤을 때 수량은 같아요. 자, 수량이 같습니다. 기초가 100원이었어요. 당기 매입액이 60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기말 재고액이 200원이었다고 봤을 때 매출원가는 바로 500원이 되죠. 자, 똑같은 수량인데 만약에 기말 재고액을 저가법에 의해서 줄여볼게요. 자, 기초 똑같아요. 매입액 똑같습니다. 그런데 기말 재고가 저가법으로 가치가 하락해가지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처리했어요. 예. 그러면 대변에 오는 게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재고자산에서 빼주는 거예요. 빼주는 게 50원어치 빼줬다고 볼까요? 50원의 차이가 나가지고 그럼 150원. 그럼 매출원가가 얼마 되는 거 볼까요? 550원이 됩니다. 700원에서 150 빼면 550원이 돼요. 자, 이게 지금 기말 재고 금액이 바로 재고 자산입니다. 기말 재고 금액을 줄이니까 매출원가는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자연히 대변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 계정을 회계 처리하면 재고자산에서 뭐 한다고요? 빼준다고요. 빠져요. 빠지게 되면 자연스럽게 매출원가가 증가합니다. 그래서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이 이 분계하고 요 관계를 서로 연계해 가지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자, 여기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로 가산하는 거다.
그리고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으로 그리고 회계 처리한다. 네, 요 분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러면은 이 공정가치가 하락,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시가가 하락했다는 건데, 요 시가의 정체, 여기서는 시가를, 여기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재고자산의 시가라는 것은 순실현 가치를 적용한다. 그런데 순실현 가치가 두 가지로 해석이 돼요. 첫째, 위에 있는 순실현 가치는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순실현 가치입니다. 상품이나 제품에 대한 순실현 가치는 공정가치, 즉 시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가격에서 판매에서 소요되는 비용, 판매 비용을 빼는 거예요. 그걸 순실현 가치라고 그래요. 네, 자, 순실현 가치 다시 한번 정리하면 공정가치에서 뭘 빼준다고요? 판매에 드는 판매비를 빼준다 이거. 그게 순실현 가치입니다. 그런데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의 개념은 다르다. 현행 대체 원가를 순실현 가치로 합니다. 무슨 얘기냐? 원재료가 이제 너무 체화된 재고다 보니까 가치 하락이 너무 없어요. 이걸 원재료로 해서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는 시장이 없어져 가지고 팔 수가 없어. 그럼 다른 원재료를 써야죠. 그게 바로 그 다른 원재료가 현행 대체 원가예요. 그래서 원재료의 순실현 가치는 대체 원가, 제품이나 상품의 순실현 가치는 시장 가격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뺀 것을 의미합니다. 네. 좀 갑자기 뭐 여러 가지 정보가 들어가 가지고 여러분이 좀 다 지금 다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뒤에 또 나올 때 기회 있으면 그때 또 다시 한번 이거 설명하겠습니다. 이 재고자산의 평가에 대한 저가법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여기까지 이어지는 거거든요. 예.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환입이 됐다는 것은 가격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예. 예. 회복됐을 때 회계 처리도 우리가 알아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다음 시간에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수고 많이 했습니다. 네. 자,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우리가 한 달 후에 보시겠네요.